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양진석 최선목 선생님께서 너무 이렇게 정말 쫙 이렇게 몰입하시는 강의를 해주셔서 저도 좀 마무리까지 좀 이렇게 최대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오늘 자리를 너무 꽉 채워주셔서 정말 가슴이 설레고, 예, 최대한 제가 아까 찐을 뽑는다고 하셨나요? 예, 저도 서울 사람이라 처음 듣는 말인데, 예, 정말 제가 다 뽑아드리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2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서 중3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궁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뭔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시대, 지금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실제로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갈 그런 주역이 될, 주인공이 될 그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20년, 30년 후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시대는 알 수 없죠.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계속해서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그런 관심이 주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아까 역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2016년에 열렸는데요. 이때 많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내놓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약 5년 후까지, 길게 보지도 않았습니다. 2016년이면 벌써 한 3년 전이고요, 만으로. 그리고 2020년도까지 일자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즉 200만 개 일자리는 새롭게 생겨나지만 약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인공지능 또는 기계, 문명 이런 것들과 이제는 일자리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이죠. 바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을 한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 교육부 참 이런 요새 비난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옛날 한 5년 10년 전부터 이걸 미리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자.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정말 필요한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하는 그런 세상의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겁니다. 지식사회가 변화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교실에서 지금처럼 그냥 암기식 수업을 계속 필기하고 판서하고 필기하고 이런 수업은 더 이상 소용이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수업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수업만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학교 수업은 모두 어디에 종속돼 있죠? 어디에? 입시에 종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바꾸지 않으면 수업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입시를 바꾸기로 했어요. 근데 입시만 바꾸려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 전체 틀을, 교육과정의 틀을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고서는 입시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교육과정을 먼저 바꾸자.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럼 이 과정의 목표는 뭐였죠? 4차 산업혁명, 미래 사회를 살아갈 인재를 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미래 창의 융합 인재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하는 시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식 암기할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놓고 암기만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암기해서 문제 푸는 거는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식이 더 이상 암기로서는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손 안에 있는 바로 이 작은 컴퓨터,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손가락 몇 개만 누르면 세상의 모든 필요한 지식을 다 검색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누가 어떻게 이용할지는 잘 몰라요. 그걸 이용하는 것은 역량이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역량을 길러내야만 지식과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역량을 길러내는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 미래 학생들의 인재상을 이렇게 4가지로 두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역량, 6가지 역량을 길러야 이러한 4가지 인재상을 갖출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된 거죠. 그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기관리 역량입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란 말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나오고 있는 거 아시겠죠?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지식을 찾아서 그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이 이거 찾아봐, 이거 공부해봐, 이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일까를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암기해가지고 문제만 풀면 되던 높은 점수만 받으면 되던 그런 시대와는 달리 의사소통, 공동체, 제가 하나를 여기 심미적 감성이 빠졌네요. 심미적 감성이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 정보를 너도 갖고 나도 갖고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해서 더 큰 지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그게 바로 뭐죠? 창의력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소통하고 더 큰 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 주장만 가지고는 안 되죠. 친구들과 계속 부대끼는 연습을 미리미리 해서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역량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단순히 판서하고 필기해서 그것을 암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학교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요? 네, 학생들끼리 서로 토론하고 발표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도 해서 그러한 역량들을 길러내는 과정을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 미래에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창의융합 인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놓은 것이 이런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내용들입니다. 창의융합 인재입니다. 융합 인재라는 것은 뭐냐면 한 분야의 것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미래 직업이 점점 없어지는 거 보셨죠? 예, 미래 직업 벌써 우리 주변에는 사라지고 있는 직업들이 한두 개씩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그 직업이 새롭게 다양하게 나타날 때마다 학생들이 계속해서 대학을 다시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학생들은 그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들의 자기를 스스로 맞춰나가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융합적인 조화롭게 모든 것을 골고루 다 섭렵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이과 구분을 없앱니다. 문이과 구분을 없애서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공통사회, 공통과학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럼 공통사회, 공통과학만 잘하면 융합인재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또 길러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과목도 도입을 했지만 이번에는 공통과목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선택해서 배우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대부분 공통과목이지만 2, 3학년 때 올라가면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수형 너무 많을 필요 없다. 골고루 다 배워야 되니까 국수형 조금 줄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토론 그리고 발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2015 개정교육과정을 대표하는 그런 키워드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미 2015 개정교육과정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지금 중3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오늘 어떻게 이것이 2022 대입 개편과 맞물려서 진행되는지 잘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과목들이에요. 제가 싹 가져왔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지금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수영사과라고 하죠. 그래서 수능을 치를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과목들입니다. 이제는 문과는 사탐, 이과는 과탐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거 아니죠. 융합 과정이기 때문에 골고루 다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5과목 모두 국수영사과 5과목 모두 공통 과목을 1학년 때 필수로 이수하게 해놨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은 모두 다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과목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먼저 이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과목들을 이수해야 그 뒤에 선택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로 수강을 다 하게 되고요. 그리고 2, 3학년 때 올라가면 이러한 선택 과목을 이제 선택을 진짜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고등학교마다 교육 과정들이 모두 다르게 구성이 될 수 있는데요.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내가 갔던 학교에 개설된 과목들을 잘 보시고 그 중에서 나는 이 과목을 듣고 싶어. 집중해서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편성된 과정에 따라서는 한 학기에 또는 한 학년 전체 동안 수학 또는 영어를 아예 안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 개설된 학교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전과는 달리 학생의 선택권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이 조금 더 깊이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진로 선택을 보시면 평가 방법이 다른 과목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이제 선택하게 되실 때 주로 이제 2학년, 3학년 때 이제 선택을 하시죠. 이 과목들만큼은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소 어려운 과목들 또는 깊이 있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로를 내가 원해야 선택을 하기 때문에 몇 명 선택 안 하는 과목들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인수 과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인수 과목들은 학생의 성적을 비율로 상대평가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0명이 선택했는데 1등급부터 9등급을 어떻게 주죠? 4%, 7%, 13% 이렇게 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런 소인수 과목이 될 가능성이 많은 과목들이기 때문에 이 과목들은 내신을 평가할 때도 성취도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만 성취도 평가예요. 그럼 나머지 과목들은 상대평가입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1등급부터 9등급 상대평가로 가는 거고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평가라 그래서 A, B, C, D, E라는 걸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성취도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을 모든 학생이 전체가 다 맞췄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에게 다 A를 줄 수 있습니다. 비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한다. 이거는 지금 고1 학생들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진로 선택 과목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최적화된 과목들이라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뭐냐? 학생이 관심과 희망을 가진 자기 진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것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인정해서, 물론 다른 역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들도 있지만 전공 적합성에 특히 점수를 더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이제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의대에 진학할 학생이라면 어떤 과목을 좀 잘하면 좋을까요? 수학, 과학 중에서도 생명과학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과목을 학교에서 선택을 했냐는 것 자체를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진로를 알고 있는 학생과 진로를 잘 모르고 있는 학생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로가 분명한 학생들은 자기 과목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은 과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과목 선택 자체가 대학 입학할 때 평가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전공 적합성을 평가받는데 과목 선택 자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금 제가 성취도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들고 왔어요. 지금 현재는 요렇게 전 과목이 여기 전 과목이죠. 현행은 전 과목 9등급 상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가 나오게 되고 표준 편차에 따라서 학생 분포가 모여 있는지 넓게 퍼져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20 이상 넓으면 학생들이 굉장히 점수가 넓게 퍼져 있구나. 그래서 이 학생의 위치를 전체 학생의 분포에서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만이죠. 나머지 과목들은 계속해서 상대평가인데 진로 선택 과목, 앞으로 이 학생들 적용받게 될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이렇게 석차 등급으로 A, B, C, D, E까지. 그런데 여긴 지금 비율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A가 100%일 수도 있고 학생들이 모두 기준을 못 맞췄으면
전 학생이 다 2등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이렇게 A, B, C, D 그리고 각각의 비율을 이렇게 표시를 따로 해줍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만약에 A를 받았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체 학생의 30% 안에 드는 학생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학생의 위치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이런 성취도 평가로 바뀌게 되었다. 이 두 부분이 바뀌게 된 것이죠. 두 부분. 자, 이제 나머지 과목들이에요. 체육, 예술, 그다음에 기술과정, 제2외국어, 그냥 교양에는 과목의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교양 과목들도 있어요. 이 과목들의 특징은 이제 소위 주요 과목이 아닌 기타 과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통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이 과목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두 선택하는 과목들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필수로 개설해 놓은 경우도 있고 선택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역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역시 마찬가지로 성취도 평가, 상대 평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성적을 매기게 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이제 이게 학생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과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학생들의 선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진로에 따른 학생들의 교과 선택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교과 선택이 왜 중요한지를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주요 대학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입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제가 4가지 요소를 이렇게 크게 정리해가지고 왔어요. 4가지 요소를 보는데 4가지 요소의 점수가 모두 4분의 1씩일까요? 아니면 어떤 요소는 점수가 더 높을까요? 4분의 1씩일까요? 대학마다 점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특정하게 가장 높은 비율로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요. 뭘까요? 전공적합성이에요.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우리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이 선택 과목을 고른 것 자체도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죠. 관심을 가진 거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적도 같이 보죠. 그래서 이 선택 과목과 성적이 중요해요. 전공적 합성의 세부 평가 요소는 이렇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세 평가 요소 모두 과목 선택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는 과목 선택 자체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로를 그동안 난 진로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 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되게 많을 겁니다. 중학교 때까지 자신의 진로를 확정지은 학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을 중학교 때 이미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보라고 시간을 주었죠. 그걸 정책으로 이미 중학교 때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유학기제입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때 이제 진로에 대해서 한 번씩 체험해봐, 고민해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아니 학교는 왜 시험을 안 보는 거야? 이러면서 학원을 보내야 되나? 과외를 붙여야 되나? 예.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우와 시험 안 본다 그러고 신나게 놀았죠.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 다 했고요. 이전 학생들보다 자유학기제를 거친 학생들은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훨씬 체험을 많이 했어요. 지금 고민하셔도 충분히 더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어머니가 시켜서 아버지가 시켜서 고민하셔야 되나요? 자기 주도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리부터 훈련을 하셔야죠. 자기 스스로 이 고민들을 여기 오신 학생들은 아주 잘 왔어요 오늘. 자기 스스로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고등학교 갔을 때 선택 과목은 어떻게 하지? 나는 뭐 생명공학과를 갈 건데 또는 나는 뭐 건축공학과를 갈 건데 무슨 과목을 고르면 좋을까?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교육부와 교육청, 시도교육청에서 가이드북을 다 내놨어요. 저는 이제 교육부 가이드북만 일단 샘플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가이드북을 보시면 실제 이제 의학 계열에 가는 학생들 학과가 3가지가 있죠. 의예과, 수의예과, 한의예과. 학과에 대한 소개가 간단히 나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설명을 보면
대학에서 각각의 학과에서 배우는 구체적인 커리큘럼, 과목들입니다. 이러한 것들까지 미리 소개를 하고 너희들이 이과를 오면 이런 과목을 배우게 될 건데 그렇다면 고등학교 때 이런 과목을 미리 선택하면 좋을 거야. 가이드북에서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로가 뚜렷한 학생들은 가이드북을 미리 보고 거기에 맞는 과목들을 미리 선택해서 수강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고등학교 가시면 다 받아보시게 될 거고요. 이미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다운받아 보실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다 제작되어 있으니까 따로따로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를 제가 정리를 해온 겁니다. 아까 많이 보셨던 것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진학할 고등학교에 이런 내가 원하는 과목들이 잘 개설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를 막상 진학을 했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만약에 아까 화학, 지구과학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지구과학이 개설이 안 돼 있어. 이러면 어떡하죠? 저는 지구과학과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되죠? 그래서 모든 학교가 그거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위 학교 하나마다 전 과목을 개설할 수는 없어요. 그게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짤 때 현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최대한 학생들을 배려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과목을 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고등학교보다 다른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학교에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이 없는 경우엔 그거를 대안을 제시해야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거점형 연합형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없으면 옆에 학교에 가서 듣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포, 그렇죠? 저기 여수, 순천 이런 지역들은 별로 걱정하실 것이 없어요. 주변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연합형으로 또는 거점형으로 그 특수한 과목들을 개설한 학교에 가서 원하는 과목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변 학교에도 개설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도 교육부에서 개설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때 개설되는 과목은 EBS처럼 그냥 이렇게 딱 녹음해가지고 그냥 강의를 딱 보는 이것도 좋죠. 효율적이고. 그런데 저 수업은 쌍방향입니다. 예, 이 생방송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선생님과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도 할 수 있는 이런 강의로도 개설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은 다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교과 선택이 다양해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입제도를 개편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2022 대입제도 개편을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입제도 개편에는 저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요소로 들어가 있었어야 할까요? 있었어야 할까요?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받쳐줘야 되거든요. 이 개정교육과정이. 바로 이런 것들이 같이 도입이 됐어야 저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들어보셨죠? 고교학점제라는 건 아직 바로 실시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제도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저 고교학점제는 쉽게 생각하시면 대학교에 가서 직접 수강 신청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듣고 싶은 과목을 그야말로 무학년제로 마음껏 선택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똑같은 한국사 과목을 선택해서 듣더라도 어떤 학생은 1학년 1학기 때, 어떤 학생은 2학기 때, 어떤 학생은 2학년 때, 심지어 어떤 학생은 3학년 때 선택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적을 상대평가로 매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모인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은 무슨 죄예요? 그죠? 성적이 그냥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대평가로 매길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는 체제에서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 당연히 내신은 전체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전체가 성취도 평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진로 선택 과목만 성취도 평가로 가지만 고교학점제가 완전히 실시되게 되면은 전체를 성취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과목의 선택이 다양해지게 된다면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과목 선택이 다양하다면 수능도 다양해지겠죠? 그럼 수능도 다양하게 선택하는데 과목별 난이도도 다르고 출제하는 방식도 다르고 문제도 다른데
학생들을 공정하게 똑같이 평가할 수 없겠죠. 그래서 수능도 일정한 수준을 맞추면 점수를 주는 절대평가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을 다 뒷받침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나와줬어야죠. 그런데 2022 대입제도 이번 개편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청사진으로만 제시가 되고 실제로는 도입이 아직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 대입제도 개편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거를 같이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대입제도 개편은 총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대입 전형 구조 개편하고 학생 수능 체제를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이거 공정성을 좀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대학별 고사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부담을 줄여주자는 방향으로 바꾸게 됐어요. 각각 한 분야씩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분야에서 과제 1번을 보시면 정시 전형 비율을 30%로 늘린다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가장 크게 표지에 이슈가 됐던 주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마치 2022 대입제도 개편은 정시 확대 이것만 있는 것 같이 기사에 많이 실렸죠. 그러나 실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죠. 정시 비율 30% 이상을 권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시 비율은 수능 전형, 예체능 계열 빼고 수능 전형으로만 선발한 인원이 약 20%입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19.9%예요. 그래서 20%가 채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30%로 늘어난다고 하면 10% 늘어나니까 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죠. 그런데 그럼 실제로 뜯어보자는 겁니다. 교과 전형을 30% 이상 대학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교과 전형 30% 이상 대학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전부 다 이미 40%, 50%, 60% 이상 교과 전형을 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은 사실은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30%로 바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대학은 어디냐? 지원 사업을 연계시키는 걸로 이걸 강제하겠다라는 건데 지원 사업을 연계받지 않는 대학 역시 관심이 없겠죠. 왜냐하면 대학 입장에서 정시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정시 넘어가면 학생 선발 못하죠. 수시에 못 뽑으면 정시에 뽑으면 되지만 정시에 못 뽑으면 수시에 그 뒤에는 없어요. 추가 선발이 있지만 추가 모집 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선 정원을 못 채우면 이게 심각한 대학의 재정 위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가능하면 수시에 다 뽑으려고 합니다. 나머지 정시는 채우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 정시를 늘리고 싶은 대학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지원 사업을 연계하지 않으면은 정시를 늘릴 생각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연계된 대학이 어디냐? 35개 대학이에요. 전국에. 35개 대학이 지원을 받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교과 전형 30% 이상 대학 빼고 그리고 종합대학 아니고 어차피 지원 사업 뭐 받든 안 받든 뭐 상관없는 대학들 몇 개 빼고 이러고 나면은 총 17개 대학만 남아요. 그것도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 17개만 남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아니고 서울권 주요 대학만 제가 뽑아봤어요. 지금 이 대학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이 가게 될 2020 대학 입시에서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30%가 안 되죠. 수능 전형이. 정시가 30%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학교들은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30%를 맞출 겁니다. 그러면 몇 명을 늘리는지를 여기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30%로 만들었을 때 몇 명 늘어나는지를 실제로 보니까 여기 있는 대학만 따지면 2천여 명밖에 되질 않는 거죠. 2,000명 늘어나는 겁니다. 주요 대학들만 봤을 때. 2,000명 늘어나는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작년 정시 선발 인원과 올해 정시 선발 인원의 차이 몇 명 줄었을까요? 작년보다 올해 정시가 줄었거든요. 몇 명? 10,000명 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10,000명 넘게 줄인 정시 인원을 30% 채운다고 2,000명 늘리겠다는 거죠. 의미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정시가 늘어나 그럼 수능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의미 없어요. 비슷해요. 지금이랑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 확대가 표면으로 내세워졌지만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를 보셔야죠. 자, 그리고 이제 최저 등급과 관련된 건데요. 최저 등급은 지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도 자율로 하라 그랬고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재정 지원과 연계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이 가는데 다만 어떤 과목에 최저를 지정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근데 수능의 과목 선택이 좀 더 다양해졌습니다. 이제 중3 학생들 지금 아까 수능 과목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선택 과목이 되게 다양해졌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에 따라서 최저 과목을 지정한 과목을 만약에 내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없는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목 선택이 다양해지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최저 등급은 지금과 비슷하게 갈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수능 체제가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시죠. 지금 국어, 수학, 탐구 이 세 과목을 먼저 보시면 국어에서 독서, 문학 공통이고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세 과목이고요. 수원, 수투 공통,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역시 수학 세 과목 선택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탐구는 지금과 바뀌었죠. 지금은 문과는 사탐 두 과목 중에 사탐 중에 두 과목, 그다음에 과학은 이과는 과탐 중에 두 과목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다 합쳐서 융합이니까 융합 과정이니까 사탐이든 과탐이든 무조건 아무거나 17개의 과목 중에 두 과목 선택이에요. 그런데 국수탐이 모두 선택을 넣다 보니까 이 세 과목을 다 조합시킨 경우의 수가 몇 개? 102개 조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정시로 대학을 갈 때 어떻게 될까요? 과목 선택한 과목이 비슷해야 한 줄로 세우기가 쉽겠죠. 근데 선택한 과목이 다 다르고 점수가 다 다르고 난이도가 다 다른데 표준 점수도 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학생들 한 줄로 세우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3 학생들이 나중에 정시로 대학을 가게 될 때는 정시는 다소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능 과목 선택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 그러니까 이걸 보시죠. 수능 평가 방법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국수탐은 그대로 상대평가, 영어, 한국사는 그대로 절대평가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제2외국어 한문이 지금은 상대평가인데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2외국어를 탐구 한 과목으로 대치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제2외국어를 무조건 시험을 보고 잘 나오면 사회탐구 한 과목으로 바꿔서 성적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평가 방식이 다르죠. 이제 탐구는 상대평가인데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죠. 아마 대학에서 이거를 같은 위상으로 인정해주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 선택은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역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EBS 연계율 70에서 50%로 줄었는데요. 없어졌나요? 줄었나요? 그리고 몇 프로 이상이죠, 여전히? 절반 이상이죠. 연계교재 EBS 말고 또 있나요? 없죠. 그럼 EBS 줄었으니까 보지 말까요? 연계교재는 계속 연계교재입니다. 그리고 직접 인용 간접 평가를 간접 출제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것도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문들이 있었거든요. 거의 그대로 출제되는 그런 것들만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EBS 연계율 그대로, 연계교재 그대로, 그리고 EBS 교재는 평가원에서 감수를 하는 교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EBS 연계교재를 꾸준하게 봐야 되는데 더욱더 중요한 거는 연계율이 그대로 거의 출제되는 것에서 약간은 줄었기 때문에 개념 중심의 EBS 연계교재 학습이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아까 최선묵 선생님 말씀하신 거 잘 들으셨죠? 양진석 선생님 말씀하셨죠? 개념을 중심으로 연계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과목 변화에서는 그대로 절대평가, 그런데 여기가 이제 절대평가가 추가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선택 화법과 작문 언어, 선택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그 다음에 여기 사회, 과학 전체 17과목 중에 2개 선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학생들이 선택할 2022 수능 체제가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동안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들을 거의 다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인적사항, 학적사항 통합하고 수상 경력. 그동안은 수상 경력 정말 많은 학생은 한 300개쯤 되는 학생도 있었어요. 무슨 상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지 정말 대단하죠.
학교가 대단합니다. 그런 상을 만든 학교가.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많아도 모두 다 6개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한 학기 무조건 1개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수상을 그냥 아무거나 많이 받으면은 괜찮았어요. 금상이어도 동상이어도 많으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가 더 중요해질까요? 하나밖에 기록이 안 되니까 그것이 대상이냐, 금상이냐, 동상이냐 이런 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무슨 수상이냐 자체가 대단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상 경쟁에 있어서는 다소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소논문 모든 항목이 미기재지만 소논문이라는 말만 안 쓰면 되겠죠. 그럼 그게 소논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아마 탐구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조금 비슷하게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방과 후 학교 활동 미기재. 그래서 방과 후 활동이 그러면 여기 지금 자율동아리도 그동안 학생들 많이 했는데 30글자밖에 기재가 안 되거든요. 그럼 자율동아리도 하지 말고 방과 후 학교도 하지 말까요? 학생부에는 제대로 기록할 수 없지만 어디엔 기록할 수 있죠? 자기소개서에는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활동이라면 나의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라면 하나를 깊이 있게 하셔서 반드시 자기소개서에 기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실제 내용들을 항목별로 좀 보시면 학생부의 항목인데요. 총 6개만 기록하죠. 자격증 인증은 미제공입니다. 진로 희망사항 삭제해요. 그렇다면 내용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학생들의 뭐만 남게 될까요? 학생부에? 인적사항하고 내신 등급만 남게 되겠죠. 내신 등급은 안 없어져요. 그럼 나머지 텍스트로 적는 것들을 이렇게 다 줄이는데 다른 것들도 더 줄여요. 창의적 체험활동 여기가 사실 되게 적는 게 많은 부분이거든요. 학교 활동 중에. 그런데 글자 수를 거의 다 반으로 줄여납니다. 자율활동 1000자에서 500자, 동아리활동 30자, 자율동아리 30자, 동아리는 500자, 봉사활동이 500자인데 없어집니다. 특기사항. 봉사활동 안 적는 거 아니고요. 시간은 적어요. 그런데 특기사항 이 학생이 어떻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는 안 적습니다. 진로활동도 700자로 줄입니다. 전체 4000자에서 2200자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행동발달 특성 종합이행까지 포함이에요. 1000자에서 500자로 줄어들죠. 그런데 줄어들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항목일까요? 교과학습 발달 사항 중에 세부능력 특기사항과 독서활동입니다. 이거는 줄어들지 않아요. 과목별로 500자, 개인별로 500자.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500자씩 적으면은 그 내용이 엄청 많죠. 그런데 안 줄여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자율동아리를 열심히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은 어느 때보다도 그전에도 사실은 이 세 특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다른 항목들이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세 특은 남지만 또 남는 게 하나 있죠. 아까 뭐 말씀드린 거 뭐죠? 뭐가 남죠? 내신 등급이 남는 거예요. 자, 그럼 비교과 활동이 거의 다 사라지고 변별력이 비교과 활동에서 줄어들게 된다면 그러면 어디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질까요? 내신 등급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등학교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내신 등급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기억하고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의 선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학생들 부담을 좀 줄여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분량이면 적정한 것 같아요. 교사 추천서 폐지하고요. 평가 기준은 이렇게 공개하고 이렇게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을 더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기존에 이렇게 공개를 많이 안 했을 뿐이지 공정하게 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대학들이.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좀 더 공개가 될 거고요. 이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입시 설명회 오셨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입시 설명회 좀 더 많이 열고 정보 전달에 더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좀 더 횟수나 기회가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별고사를 좀 이제 고쳤는데요. 면접과 그다음에 적성 논술입니다. 면접이 그동안 공정하냐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면접, 학생의 출신 학교 이름, 수험번호 이런 것들을 가리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최소한의 이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거고 블라인드 면접은 올해 이미 많은 대학들이 도입을 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더 확대될 것이고요. 그리고 수시 적성고사 논술 폐지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실 것이
적성과 논술은 수시일까요, 정시일까요? 수시일까요, 정시일까요? 수시 전형이죠. 이 수시 전형이 사실은 그동안 학생부 전형, 적성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좀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적성과 논술 전형은 어떤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형이었을까요? 학생부 전형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 즉 내신을 망친 학생들에게 수시에서 내신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형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고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수시에서는 이제 뭐만 남게 될까요? 뭐만 남게 될까요? 학생부 전형만 남게 되면 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죠? 내신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내신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죠. 수시 전형은 여전히 비율이 몇 %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시 전형 30%잖아요. 그러면은 여전히 70% 수시인 상황에서 수시에서는 내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군요.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2022 대입제도 개편은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거죠. 고교교육 혁신 방안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고교 학점제를 이렇게 앞으로 시행해 나가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완전히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학생들은 여기만 좀 보시면 되죠. 지금 1단계의 중학교 지금 1, 2, 3학년 학생들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혹시 중1 학생들까지 있다면 모두 여기에 해당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22 대입제도 개편, 좀 전에 나왔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살짝 보여드렸죠. 진로 선택 과목은 뭐가? 성취도 평가제가 내신에서 적용이 될 거라는 거. 이것만 크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가 저런 부분이 바뀌게 된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 제가 정리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고교 체제는 이렇게 바꾸겠다는 건데요. 정기고 지금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전기고는 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남과학고등학교 한 개 있죠. 그리고 예체능 계열 고등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자사고도 사실은 이 전남 지역에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광양제철고등학교. 그리고 또는 일반고를 선택할 수 있죠. 1차 배정부터 총 7차 배정까지 있어요. 근데 1차 배정에서 자사고를 선택할지 일반고를 선택하지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고 일반고 7개 중에 학생들이 선택해가지고 지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차 배정까지 학생들이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가는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지 가면 좋을지 그런 분도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2단계, 3단계 2020년 이후에 하반기에 개편 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자사고나 외고 이런 학교들은 전부 다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입할 때까지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도가 아마 그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 이제 중3 학생들 대학을 갈 때 어떻게 대학 갈까? 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하나 짚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학을 갈 때 있어서는 학생부 전형 그리고 수능 전형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수시에서는 적성과 논술이 줄어드니까 없어지니까 뭐가 더 중요해진다 그랬죠? 내신 중심의 학생부 전형이 중요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은 학생부 전형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수능 전형이죠. 수능 점수 높으면 정시에서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크게 양극화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보여드리고요. 지역별 전형 비율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금 빨간색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서울 인천 지역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다수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꾸 학생부 종합 전형 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최상위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저 비율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종합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미 2020 지금 현재 고의 대상 인원이 30% 정시 인원 30% 이미 거의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늘어날 가능성 크지 않다. 그리고 여기 광주 전남 지역을 보시면은 가장 교과 전형 비율이 높은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역의 특징은 교과 전형의 최저 등급이 거의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만 챙겨가지고는
좀 어렵다. 수능도 좀 같이 어느 정도는 최저 등급 맞출 정도는 챙겨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중요하지만 수능도 좀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거 다시 보여드리죠. 학생부 수능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학생부 전형에서는 내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혹시 논술 전형이 이제 없어지진 않죠. 비록 적긴 하지만 이쪽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시까지 생각을 할 학생들은 정시는 곧 수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내신을 얼마나 잘 챙길 수 있을 것인가, 수능 점수를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진학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좀 마무리로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학교 분위기 좋냐? 이 학교가 대학을 많이 갔냐? 그거는 그 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그 학교가 아니라 우리 아이죠. 여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가서 성적 얼마 받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 성적은 대부분 아까 성취도 평가가 아닌 거 대부분의 과목들은 다 상대 평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 비율이에요. 4%, 7%, 뒤에는 누적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등급 안에 들어가야 인서울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어느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 진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분위기 좋은 학교 가면요, 오히려 내신 등급은 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내신이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근데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인원을 보세요. 엄청나게 많죠. 사실은 4, 5, 6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아요. 여기 전체 비율을 합치면은 4%.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학생은 다 여기에 위치합니다. 쉽지 않죠. 서울에 있는 학교 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데 또 이런 부분에 있는 학생들도 꼭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게 될까? 자, 저는 이제 나무를 설명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처음에 숲을 보여드리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숲을 생각하실 수 있도록 먼 미래, 학생들의 미래를 보실 수 있도록 마지막 글을 좀 읽어보시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밑줄도 그어왔습니다. 저 부분만 보시면 돼요. 시대를 보는 안목이 부족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미래는 이 시대의 전체적인 큰 숲을 보시면서 좀 더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고등학교 준비, 그런 진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